다큐멘터리 사찰 그리고 은폐. 6월 29일 이날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날이다. 1987년 그날 철권 통치를 일삼던 전두환 정권이 국민의 항쟁에 밀려 항복선언을 한 날이자 사반세기의 수건이었던 민주화의 시작을 알린 날이 바로 6월 29일이었다. 그로부터 23년이 흐른 2010년 그날 MBC PD수첩이 충격적인 소식을 세상에 알렸다. 다른 건 몰라도 정치적 민주화만은 달성됐다고 믿었던 국민들에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자신의 블로그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쥐코 동영상을 올린 민간인 김종익 씨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의해 불법적으로 사찰을 당했다는 소식이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저가 무슨 정치인도 아니고요. 여론을 주도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저가 굉장한 재력가여서 정치인들과 거래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아닌데, 저가 왜 이렇게 분석되고 조사되어야 하는지, 정말 소름이 끼칠 일 아닙니까? 사찰은 가혹했다. 김종익 씨는 자신의 사적 영역이 들춰지는 것을 넘어 재산까지 빼앗겼다. 자신이 운영하던 KB 한마음의 대표 자리는 물론 지분까지 모두 내놔야 했다. 김종익 씨가 사찰당한다는 소식에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고 그는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졌다. 김종익 씨는 절규했다. 아무런 원칙도 없이 정치 권력에 굴신하는 국무총리실의 고급 공무원들을 저는 정말 고발합니다. 그리고 정치 권력에 아부하기 위해서 힘없는 국민의 밥줄까지 불법으로 끊어버리는 그 공권력을 저는 정말 고발합니다. 정말 고발합니다. 이런 대한민국을요. 파장은 엄청났다. 비난 여론은 들끓었고 이명박 정권은 궁지에 몰렸다. 달리 방법이 없었다. 비등점에 오른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고육책 외에 달리 선택할 방법이 없었다. 이명박 정권은 2010년 7월 5일 총리실 자체 조사 결과와 함께 검찰 수사 의뢰 사실을 발표했다. 형법상의 직권남용 부분, 또 강요 부분,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불법행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서 이에 대해 명백히 진상을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판단 아래서 해당 의혹을 적시를 해서 검찰에 수사 의뢰토록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고육책은 가식적인 것이었다. 국민의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벌이는 물타기 쇼에 불과했다. 총리실의 조원동 사무차장이 검찰 수사 의뢰를 발표하기 하루 전날 밤 총리실의 후미진 뒤편에선 전혀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다. 김종익 씨를 사찰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진경락 기획총괄과장이 서무위를 보고 있던 장진수 주무관에게 컴퓨터 파일 삭제를 지시한 것이다. 7월 4일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예. 전화가 왔었는데 제가 좀 잠이 들어서 비몽사몽에 받았습니다. 예. 진 과장님이 지금 당장 사무실로 가서 예. 1팀원들의 모든 컴퓨터 자료를 완전히 삭제해라. 점검 1팀. 예. 그러니까 점검 1팀이 바로 그 김종익 씨를 사찰했던 그 팀인 팀입니다. 거죠. 예. 예. 그래서요. 제가 지금 당장은 좀 어렵겠다고 말씀드렸죠. 너무 그때 밤 11시가 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넘었고 예. 예, 제가 좀 물리적으로도 몸이 너무 좀 그때 안 좋았고 네. 피곤해서 예. 내일 아침에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음흠.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음. 그러고는 끝났고 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그날 밤에 또 예, 한 20분 뒤에 다시 전화가 왔는데 예. 내일 아침에 꼭 실행할 거를 한 번 더 이제 당부하신 거죠. 장진수 주무관은 상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 날 총리실이 검찰 수사 의뢰를 발표하던 그날 오전에 공직윤리지원관실 공직 1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담긴 파일을 삭제했다. 이레이징이었다. 하지만 사찰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시도는 멈추지 않았다.
이틀 뒤인 7월 7일 장진수 주무관에게 더 노골적인 지시가 내려졌다. 이번엔 최종석 청와대 행정관이었다. 그가 청와대 연풍문 앞으로 장진수 주무관을 불러서 컴퓨터를 물리적으로 파괴하라고 지시를 했다. 일단 컴퓨터를 물리적으로 예. 파괴하라는. 그러니까 한강에 버리거나 아예 부셔버려라. 예.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제가 안 될 일이다 그랬죠. 그래요. 왜 검찰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검찰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그랬더니 제가 최종석- 검찰이라도 이상한데 예. 말이 안 되는데 어허. 국민들이 이걸 알면 얼마나 창피한 일이냐. 예. 이게 안 될 일이다. 예. 예. 그랬더니 최종석 행정관은 뭐라고 했습니까? 민정수석실하고 다 얘기돼 있다. 검찰이 문제 삼지 않기로 예. 다 얘기돼 있으니까 그냥 하면 된다. 예. 그랬었죠. 그래요. 민정수석실이라고 했습니까? 예. 뭐 민정수석실 소속의 그 직원들이 한둘이 아닌데 그냥 민정수석실이라고만 언급을 했고 예, 그렇게만 말씀했습니다. 검찰이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라고 예. 이야기를 했고 예, 하드디스크가 없어도 문제 안 삼고 컴퓨터가 없어도 문제 안 삼고 예. 예. 확실히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예, 최종석 확실히 그렇게 행정관이.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오신 겁니까? 그래서 그 얘기 제가 이틀 전에 네. 진과장 지시로 보안 조치는 다 됐다. 예.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예. 예. 최 행정관은 어차피 검찰에 가면 그런 건 다 복구된다. 아하. 무조건 복원된다. 예. 반드시 물리적으로 해야 된다. 네. 최종석 행정관은 장진수 주무관의 컴퓨터의 물리적 파괴를 지시하면서 휴대폰 하나를 건넸다. 대포폰이었다. 다시 최종석 행정관이 이제 저한테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다시 연풍문 앞으로 올라오라. 제가 이제 3시까지 올라오라 그랬습니다. 2시 예. 한 40몇 분에 전화 왔는데 예. 올라갔더니 최 행정관께서 전화기를 하나 저한테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그걸 빨리 하는데 이 전화기로 수시로 상황을 보고해라. 자기한테? 예. 근데 그 번호는 예. 자기 전화기 말고 여기 이 전화기 안에 저장돼 있는 번호가 있다요. 여기에 한 개가 누르니까 한 개가 딱 나오더라고요. 예. 그쪽으로 이제 전화를 하자. 어허. 네 전화기는 사용할 필요 없다. 예. 이걸로만 해라 이제. 예. 예, 그렇게 했고 그렇게 받아서 내려왔죠 사무실로. 증거인멸 시도는 교묘하다 못해 대담하기까지 했다. 범죄 집단에서나 쓰는 대포폰을 버젓이 지급하는가 하면 국가 공용물인 컴퓨터 파괴까지 지시할 정도로 이들은 거침이 없었다. 이들이 이렇게 대놓고 증거를 인멸할 수 있었던 것은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그리고 검찰이었다. 최종석 청와대 행정관이 장진수 주무관에게 컴퓨터 파괴를 지시할 때 했던 말, 즉 민정수석실과 검찰이랑 얘기가 됐다. 하드디스크가 없어도 문제 안 삼기로 했다는 말이 그걸 뜻하고 있었다. 불법 사찰에 대한 국민의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기 위한 맞불 작전도 서슴지 않았다. 새누리당 의원을 통해 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씨를 파렴치범으로 몰기 위한 시도까지 감행했다. 최근에 이제 왜 KB 한마음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아주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팩트까지 지금 여기 다 가지고 나왔는데요. 나중에 혹시 사진 기자들 계시면은 자 요거는 찍을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제목은 KB 한마음에 권력형 비리 의혹이 있다라는 거고요. 최근 왜 이 언론지산을 통해 가지고 연일 지금 돼서 특별되고 있는 민간인 사찰 사건과 관련해서 야당에서는 지금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히려 야권과 KB 한마음이 권력형 비리에 연루됐다는 그런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 내부 이야기를 듣자면 정권 실세와 친분이 두터운 당시 김정민 부위원장, 이분은 국민은행 노조위원장 출신입니다. 과 송광충 인사부장이 결재하고 강정원 행정까지 가세하여 김종익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모두 막대한 특혜를 챙겼다는 이야기도 받아합니다. 이러한 특혜의 대가로 KB 한마음은 비자금을 조성해서 전 정권 실세에게 전달했으며 이들의 정권 퇴임 이후를 대비해서 만들어진 회사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새누리당 조전혁 의원이 2010년 7월 8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폭로한 이 내용은 청와대의 최종석 행정관과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진경락 기획총괄과장의 작품이었다. 조전혁 의원이 밝힌 제보의 주체가 바로 이들이었던 것이다. 그 진경락 과장님인데요. 예. 자기 컴퓨터는 안 사용했고요. 네. 그 옆에 여직원 분 계셨는데 그 예. 자리로 가서 예. 타이핑을 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뭘 하시는지 제 바로 옆자리여서 제가 예. 이렇게 봤죠. 예. 그렇게 작성을 하신 건데 내용을 나중에 이렇게 출력을 하셔서 저희한테 보여주셨어요. 저희 직원들 다 있는 데서. 아, 그렇습니까? 다 예. 보여주셨고 그게 김종익 씨 관련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관이 우리가 재판에 유리해지는 상황이 온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김종익 씨의 어떤 공금 횡령인가 그 부분이 수사가 지금 검찰에서 진행되고 있고 예,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기소가 되면 네. 우리한테도 이제 유리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그거는 별개일 텐데요. 그거하고 저희 죄하고 뭐 그것은 별개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 어쨌든 그래도 예. 재판부에서 판단할 때는 예. 그것도 영향을 미치게 돼서 예. 유리해진다는 이제 그런 식의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 조전혁 의원한테 갖다 줬다는 거예요. 새누리당의 김종익 씨 할퀴기는 조전혁이라는 평의원 차원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었다. 전날, 즉 2010년 7월 7일 새누리당의 대변인 조혜진 의원은 이런 논평을 내놨다. 그다음에 김종익 씨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D수첩이 총리실 공직감찰팀의 민간인 사찰 피해자로 알려진 김종익 씨 인터뷰 장면에서 김 씨 소유 서적들의 제목을 감추려고 화면 조작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밝혀진 서적들의 제목은 혁명의 연구, 김일성과 민주항쟁, 조선노동당 연구, 사회주의 개혁과 한반도 같은 것들입니다. 김종익 씨는 노사모 출신으로서 이광재 전 의원의 선거운동을 했고 권력의 후광으로 초고속 승진을 한 사람으로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고 광우병 시위를 부추기는 등 반정부 활동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리실 공직감찰팀이 민간인을 사찰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러나 지난 정권의 실세와 결착돼서 그 후광을 누리고 특정 이념에 치우쳐서 반정부 활동을 해온 평범하지 않은 사람을 평범한 시민, 평범한 은행인 출신 사업가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화면 조작까지 한 의혹은 또 다른 형태의 여론 조작 시도로 비판받을 것입니다. 김종익 씨에 대한 새누리당의 음해와 색깔 공세 속에 진행된 검찰의 수사 결과는 보잘것없었다. 민간인 불법 사찰이 광범위하게 저질러졌을 것이라는 의혹을 비웃기라도 하듯 검찰은 2010년 8월 11일 쥐꼬리만한 수사 결과만 내놨다. 말 그대로 꼬리만 자른 것이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인교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김춘곤 전 정검일 팀장 등을 민간인인 김종익 씨를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민간인 불법 사찰 수사의 핵심이었던 상부 보고 의혹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을 한 차례 소환했지만 상부 보고를 입증할 수 있는 진술이나 물증 확보에는 실패했습니다. 검찰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컴퓨터 7개가 훼손돼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갔지만 새로이 규명되는 진상은 없었다. 민간인 불법 사찰은 민간인 김종익 씨,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의 부인 관련 건으로 한정됐다. 증거인멸은 더더욱 밝혀지지 않았다. 최종석 행정관과 진경락 과장의 지시로 컴퓨터를 파괴, 즉 디가우징했던 장진수 주무관이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이다. 장진수 주무관은 윗선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래서 입을 닫고 있었다. 하지만 재판이 거듭되면서 장진수 주무관은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재판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고 차라리 진실을 털어놓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때부터였다. 총리실, 청와대, 법무법인 등의 입막음용 회유가 전방위로 시작됐다. 가장 먼저 나선 사람은 최종석 행정관이었다. 2010년 10월 18일 1심 선고 공판이 있기 한 달 전에 최종석 행정관은 장진수 주무관을 만나서 평생 먹여 살려주겠다면서 회유에 나섰다. 자네가 살고자 하는 길에는 반드시 붙어 있는 게 다른 사람이 죽잖아. 그냥 죽는 게 가령 예를 들면 더 책임이 큰 내가 죽는 정도만 가지고 이게 될 문제가 아니잖아. 그건 모른다는 자네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걸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 여태까지 고생이 왔던 거 아니야. 모르겠습니다. 내가 컴퓨터 쓸 테니까 나랑 같이 나가자고. 같이 나가고 내가 목에 살려줄게. 내 법인 차례 분명히 살려줄게. 저 장담하고.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내가 같이 나가서 목에 살려줄게. 괜찮아? 그러면 내가 지금 지난번에 얘기했던 건 내가 자네는 농담처럼 들렸는지 모르겠는데 현대자동차 기획조정실장 지금 부사장인데 그 사람이 자네를 취업시키기로 했어. 최악의 경우 현대자동차에 현대자동차 그룹에. 그럼 수용 가능하나? 근데 최종석 행정관만이 아니었다. 민간인 불법 사찰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7명의 총리실 직원들 가운데 상당수에 대한 변호를 맡고 있던 법무법인 바른의 강훈 대표 변호사도 사건 축소를 요구했다. 2010년 10월 15일의 일이었다. 만약에 구체적 지시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장진수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그건 전혀 나도 거기에 이의가 없는데 또 우리가 공통적인 얘기한 게 뭐냐면 사건을 축소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실제로 사건이 부풀려져서 우리한테 좋게 쉽게 말해서 이게 지금 증거인멸이라고 하는데 뭘 증거인멸 무슨 뭘 인멸했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검찰이 모르고.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가 또 이게 국가 기밀에 관련되어 있는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지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지웠다라고 그냥 추상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이게 좋지. 이게 어떤 무슨 어떤 뭐를 했는데 뭐를 지우려고 했다는 그런 것을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입막음을 위한 회유는 해를 넘겨 2011년이 되자 더욱 노골화됐다.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공무원 신분 박탈 위기에 처한 장진수 주무관이 그해 1월 11일 중앙징계위원회에 출석해서 증거인멸의 진상을 진술하고 난 뒤였다.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은 총리실이었다. 총리실의 유충렬 공직복무관리관이 2011년 2월 28일 장진수 주무관 부인의 일자리를 알선해 주겠다고 나섰다. 그 집에 집사람 하는 거 있잖아. 네. 급하게 알아보니까 요 가까운 데가 여기 마포에 있는 서울지방 서부지청 노동청 서부지청. 예. 그냥 마포가 뭐라나 가동호텔 맞은 데 있대. 서대문 바로 있대요. 네, 서부지방. 거기에 고용 서비스 인턴인데 그냥 일반 업무죠 보조해 주는 거야. 예. 그게 한 달에 100 얼마 되는데 4대 보험을 들어준대. 빼고 나면은 90한 5만 원 정도 된대. 유충렬 관리관의 시도는 장진수 주무관 부인이 단칼에 거절하는 바람에 무의로 끝났지만 회유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특히 2011년 4월 12일 장진수 주무관이 2심에서 1심과 똑같은 형을 선고받자 회유는 금품까지 동원하며 더욱 노골화됐다. 그해 4월 15일경
유충렬 관리관이 장진수 주무관을 서울 창성동 정부종합청사 별관 인근의 음식점으로 부르더니 돈 뭉치를 건넸다. 장성명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주는 것이라고 했다. 예, 국장님께서 저한테 큰 돈을 주셨죠. 5천만 원. 신권. 예, 5만 원짜리가 이렇게 100장씩 한 다발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열묶음인데 거기에도 다시 다발이 아직 불러지지 않은 완전히 신권. 이거 공직기강 비서관님이 아까 얘기했던 그러니까 많이 속상할 텐데 네. 예, 좀 위로로 주는 거라고 네. 예, 그렇게 말씀하셨죠. 2달 뒤인 2011년 6월 감옥에서 출소한 진경락 과장이 장진수 주무관을 만나 2천만 원을 건네려 했으나 장진수 주무관의 거절로 무의로 끝났는데 다시 2달 뒤인 2011년 8월 8일 이번엔 이우헌 공인노무사가 나서서 장진수 주무관에게 2천만 원을 떠넘기다시피 전달했다. 예, 신길역에서 만났습니다. 예. 신길역 근처에 어떤 포장마차 같은 데인데 네. 소주를 한잔 하면서 이제 그분이 저한테 돈을 주셨죠. 그때는 이제 쇼핑백 안에 그 검정 비닐 봉지가 안에 들어있고 그 안에 이제 돈이 있었던 거죠. 예, 5만 원짜리 내묶음. 예. 이영우 비서관님 마련해 주신 건데 네. 정말 다른 뜻 없고 네. 자기가 이상한 사람도 아니고 네. 아무 걱정 없이 받아서 쓰라. 네. 그렇게 말씀하셨죠. 변호사 수임료도 대납해줬다. 장진수 주무관이 검찰 수사 단계부터 영장실질심사와 1, 2, 3심을 거치는 동안 여러 명의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그가 수임료를 지불한 적은 없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을 면하게 해준 변호사에 대한 성공 모수 1,500만 원은 이동걸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모처에서 마련해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나머지는 누가 어떻게 마련한 것인지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총괄 관리했음을 시사하는 발언만 흘러나왔다. 총리실의 정일환 과장은 2011년 3월 4일 장진수 주무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소송 비용은 걱정하지 말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통화했거든. 예. 그래서 뭐 그쪽에서 그 최 과장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그쪽에서도 얘기하는 게 편하니까 어쨌든 간에 그 민정 거기서 얘기가 뭐 비용 그런 건 걱정하지 말고 잘 하라고 그런 거니까. 그래. 그건 아마 처리해줄 거고 최 과장이. 최 과장한테도 아마 그 전화 갈 거야 별도로 또 저쪽에서. 그리고 선임하려는 변호사 상황이 어떻게 되나? 저쪽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장진수 주무관을 관리한 것은 단지 소송 비용만이 아니었다. 장진수 주무관의 검찰 구형과 법원 판결 형량을 조율하기 위해 전방위로 나서기도 했다. 검찰 수사 전 최종석 행정관의 입을 통해 전해진 대로 증거인멸을 묵인 또는 방조한 민정수석실이 재판 과정에서도 깊숙이 개입한 것이다. 최종석 행정관은 2010년 9월 29일 장진수 주무관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때 지금 민정 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민정 이 비서관 쪽에서 지금 튀어나오고 있어요. 유충렬 관리관도 비슷한 말을 했다. 2011년 1월 장진수 주무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유충렬 관리관은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하나 알고 있는 게 그 실제 깊이 좀 이렇게 2심에 잘 풀기 위해서 노력했고 벌금이 좀 거의 좀 가능할 수 있다는 식으로 좀 잘 얘기를 하는데 지금 사실인 것 같더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개입한 게 더 있었다. 장진수 주무관 본인의 일자리 알선이었다. 장성명 비서관이 이재준 청와대 인사담당 행정관에게 일자리를 알아봐주라고 부탁했고 이재준 행정관은 가스안전공사를 통해서 일자리 알선에 나섰다. 2012년 2월의 일이었다. 여보세요? 네. 장진수 씨 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저는 그 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BH에서 예. 그 자리 좀 이렇게는 그 이야기도 뭐 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렇게 깊숙이 관여했다.
소송 관리부터 금품 제공, 일자리 알선까지 전방위적으로 장진수 주무관 관리에 나섰다. 민정수석실 소속 직원도 아니고 간부급도 아닌 단지 일개 말단 직원에 불과했던 장진수 주무관을 집중 관리했던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왜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관리에 나섰던 것일까? 그 이유는 손가락이 말해주고 있었다. 세종문화회관 뒤쪽에 약간 비스듬한 사이길이 있는데 여기 새로 생긴 그 무렵에 새로 생긴 커피숍이 있었어요. 뭐 6층에 당구장 있는 건물인데 그 건물에서 만났는데 근데 그때 정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 지금 VIP한테 보고가 됐고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세우면서 이분한테 보고됐다 그랬죠. 정모 과장. 어쨌든 그렇게 해서 민정수석실에서 저희들 이 사건으로 기소되어 가지고 법원에 재판받고 있는 7명에 대해서 담당자들이 정해져 있다. 이 케어할 수 있는 담당자들이 지금 정해져 있다. 오,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잠깐. 2011년 1월경에 장진수 주무관을 만난 총리실의 정일환 과장은 엄지손가락을 세웠다고 했다. VIP에게 증거인멸 등에 관한 사항이 보고됐고 그 이후에 민정수석실에서 기소된 사람들에 대한 관리에 나섰다고 했다. 장진수 주무관을 상대로 한 진실 은폐 요구와 회유의 정점에 이명박 대통령이 있다고 했다. 장진수 주무관은 일자리 알선을 뿌리쳤다. 증거인멸을 한 이유 때문에 잘린 사람이 낙하산으로 민간 기업에 들어가는 게 적절치 않다고 해서 거절한 것이었다. 그 후 장진수 주무관은 마이크 앞에 섰다. 장진수 주무관에 대한 일자리 알선이 이루어질 즈음에 만난 이탈남 제작진에게 모든 걸 털어놓기로 결심하고 진실의 마이크 앞에 선 것이었다.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2년 동안 장막 뒤에 숨어있던 진실이 장진수 주무관의 입을 통해 하나둘 공개되면서 여론은 들끓었고 모르쇠로 버티던 검찰은 결국 2012년 3월 16일 재수사에 나섰다. 더불어 민간인 불법 사찰과 증거인멸 사건 재판 기록에 묻혀있던 사찰 기록이 세상에 공개됐고 국민은 다시 한번 경악했다. 민주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사실에 당혹감과 함께 공분을 표하면서 완전한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장진수라는 한 말단 공무원의 용기 있는 고백이 미궁에 갇혀있던 진실을 끌어내므로써 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사찰을 당할 때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온갖 고통을 감내했던 김종익 씨는 이탈남에 출연해 이렇게 소회를 밝혔다. 이 일을 겪으면서 적어도 이제 검찰에서 이제 뭐 그 수사가 잘 됐든 뭐 잘못됐든 뭐 우리가 만족할 수는 없었지만 일단 그게 이제 그 1심, 2심에서 다 유죄가 인정돼서 실형까지 이제 행위자들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적어도 그 정도가 됐다 그러면 정권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라는 국민들에게 이제 그 사과와 어떤 약속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그런데 전혀 그런 일도 없을 뿐더러 그 피해자에 대한 어떤 어떻게 하겠다, 그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하겠다든가 이런 것은 더더욱 아무 지금까지 한마디 말도 없었고요. 김종익 씨의 이런 질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지금 이 순간까지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사찰은 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고 자신들이 저지른 사찰은 사법 처리를 받은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이게 오늘의 현실이다. 이명박 정권의 맨 얼굴이다.